자, 다음에 이제 볼까요? 이제 일단 뭘 볼까요? 제 얼굴 한번 보시고 더럽게 생겼죠? 그러면 책을 보시고 그러면 책을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이게 책을 보면 제가 뭐 지난 요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작은 로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 드론을 하나 사는 거. 드론은 80만 원짜리인데 제 집사람을 제가 한 달 동안 꼬시고 있는데 절대 안 넘어오더라고요. 아 진짜. 어젯밤에도 제가 한강 산책 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드론 사줘 했더니 그냥 드론 놈하고 싸대기만 때리고 말이지. 그래서 이게 제 드론을 딱 사면 이제 마이크를 드론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얼마나 재밌겠어. 특히 설명회 할 때 있죠. 설명할 때 우리가 이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직원이 막 달려갔다고 막 마이크 준다고. 그러니까 드론이 있다면 뭐죠? 드론이 있다면 딱 드론을 딱 보내지.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드론을 사는 순간 보여드릴게요. 조작의 기회도 한 번씩 드릴게요. 쫙 해서 드론 사면 너무 좋겠다. 80만 원짜리인데 왜 안 사주지? 저희 아들의 도움을 제가 좀 받으려고. 우리 아들이 23살인데 아들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아들도 저한테 약간 거리를 두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한데? 그래서 이 아들놈이 나한테 용돈 타는 놈이 이게 용돈을 봉쇄를 하면 내 편이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적 모든 전권을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요. 목욕탕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든 열심히 하고 그 수건 개는 거 있잖아요. 빨래하고 수건 개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약간 거리를 둬요. 뭐 드론 사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다고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뭐예요? 로망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당연하죠. 합격한 뒤에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하면 행복하죠.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못다 했던 걸 다 해야죠. 수험 여정에는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또 미워하는 놈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시험에 합격하면 아픈 것도 싹 다 낫고 미워했던 놈도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험 여정 동안 많이 힘들지만 시험이 된 뒤에 행복한 그런 시간들 생각하시면서 훌륭한 검찰 수사관 또 훌륭한 교도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 하나 잘 버텨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제가 늘상 쓰는 용어 중에서 완주하자라는 용어와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것이다. 이 표현을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완주하자는 표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완주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이 되는 겁니다. 멋지게 시험이 돼서 멋진 이 공안직 공무원으로 재탄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사 구조론을 보고자 합니다. 180면에 나와 있는 수사 구조론, 규문적 수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탄핵적 수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적 수사관이 있죠.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다만 안 나온다고 완전히 버리고 가기는 뭐하고요. 그 옆에 오른쪽 날개에 공백이 있죠. 그 공백에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문적 수사관은 이 규문이라는 것은 규탄할 때 규자를 사용합니다. 뭔가 규탄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규문적 수사관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저 위에 군림을 하고요. 밑에 이 상하 수직적으로 또는 상명하복으로서 피의자가 밑에 서 있게 되는 이런 관계로 수사를 바라보는 이런 수사 구조론을 우리가 규문적 수사관이라고 불러요. 게다가 이 수사기관이 태어날 때부터 이 고유의 권리로서 고유의 자연권으로서 수사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남들은 말이죠.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죠. 근데 얘네들은 수사 하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뭔 미친 궤변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문적 수사관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게 상하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불평등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칫 이 고문의 객체로 인권 침해의 어떤 객체로 전락될 수 있죠. 그래서 없어진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탄핵적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규문적 수사관이 하나만 여기 표기하고 가세요. 수사기관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탄핵적 수사관 겁니다. 탄핵적 수사관은 법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간답니다. 법원 중심으로 가는 이 탄핵적 수사관은 자, 지금 공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공판 전 단계가 뭐였죠? 아까 수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사를 바라보고자 하잖아요. 수사를 바라보는데 수사를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이 공판을 위한 준비로, 이거를 공판을 위한 준비 단계로 수사를 바라봐서 이거를 수사기관에게만 맡기지 않고 법원이 여기부터 관여를 한답니다. 법원이 관여를 하고 이쪽에다가 수사기관을 놓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피의자를 놓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관계로 바라본답니다. 법원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법원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수사의 주체는 바로 법원이 되는 것이고 이 법원의 하명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답니다. 이것도 궤변이죠. 법원이 어찌 수사의 주체가 됩니까? 수사의 주체는 누구죠? 수사기관입니다. 어찌 법원이 이렇게 승질이 급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채택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이런 견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 규문적 수사관보다는 조금은 좋죠. 왜?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냐면 법원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보다는 피의자의 지위가 조금 향상된 이러한 견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궤변입니다. 궤변. 그 다음에 이제 소송적 수사관. 자, 이거는 이겁니다. 공판과는 별개의 절차. 여기다가 잘 표기해 놓으시고. 이야, 공판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소송.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런 그림에서 공판 쪽에 아까 954면에서 봤던 그림 있죠. 954면에서 보았던 그림. 법원이 있었고 법대, 그다음에 이 우측에 좌측에 법대를 바라고 좌측에 검사석이 있었고 이쪽에 피고인과 변호인석이 있었습니다. 요거 대충 기억나죠? 아주 간결하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때 이거를 우리가 소송의 3주체라 불러요. 공판이라는 소송의 주체들, 법원도 있고 검사도 있어야 되고 피고인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 피고인을 도와주는 자로 변호인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그린 그림이 아까 954면에 있던 그림이고요. 자, 근데 지금 수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공판과는 독립된 독자적인 하나의 소송이다. 이것도 얘도 독자적인 하나의 소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3주체가 그려진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끼워 넣을 겁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검사를 끼워 놓고 검사를 종국적 판단자로 해서 이쪽은 사경을, 이쪽은 피의자를 이렇게 끼워 넣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하나의 소송 절차를 바라보는 게 바로 소송적 수사관이고요. 이것도 궤변입니다. 궤변. 지금 검사와 사경은 같은 지위에 있잖아요. 여기. 다만 이제 약간의 상호협력 관계인데 약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배어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독자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세 가지 관점 모두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라도 채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흠결이 있고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잘 내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사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수사의 조건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것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케어 묻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 체포합니까? 왜 멀쩡한 사람을 구속합니까? 왜 멀쩡한 나의 신체를 수색합니까? 왜 멀쩡한 나의 핸드폰을 압수합니까? 상당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 수사는 말이죠. 철저하게 조건을 달아두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수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함부로 수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통제 규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수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른쪽 날개에다가 그 옆에 여백에 공백에 이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의 조건을 갖췄을 때만 수사가 허용되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필요해도 필요한 것만 또는 필요할 때만 수사를 하시오. 야, 필요도 없는데 왜 수사를 하니? 필요도 없는데 수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자, 필요성인데 필요성은 첫째는 범죄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는 거죠. 야, 범죄도 없는데 뭐 심심해? 왜 수사를 해? 범죄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때에 수사를 해야만 적법한 수사로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혐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다고요? 이거는 옷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옷 벗어야 되는 겁니다. 왜 수사를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까 이거? 이번에는 혐의가 있어서 이제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를 할 때도 말이죠. 수사의 최종 종착역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수사의 최종 종착역이 공소 제기라고 하는 데 있다고 했죠. 근데 그놈의 공소 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의 경우에는요. 전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답니다.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야, 이와 같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수사이잖아요. 잘못된 수사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위법 수사라 부를 거예요. 위법 수사가 되면 이제 뭔가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수사기관 데려다가 싸대기를 때린다든가 뭐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또는 뭐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혐의가 있고요. 공소 제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했어요. 즉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수사를 시작했을지라도 넘치는 수단, 과잉적인 수단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딱 걸맞는, 거기에 걸맞는 수단을 좀 써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상당성이라는 거예요. 상당성. 상당성은 과잉금지, 넘치는 수단 쓰지 말아 이거예요. 닭 잡는데 소 잡는 깔 써서 되겠습니까? 그냥 걸맞는 수단을 써야죠. 자, 여기에 먼저 그 걸맞는 걸 써라. 합당한 수단을 써라. 이걸 비례성이라 불러. 비례성. 비례성이 바로 과잉금지입니다. 과잉적 수단을 써서 문매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요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미국 경찰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과잉적으로 막 가서 뭐 때리고 막 뭐 목조르고 그래서 그 피의자가 죽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잘못된 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례성, 과잉금지. 또 하나가 신의칙을 지켜라. 이게 신의칙. 신의칙이라는 건 신뢰를 지켜라. 신뢰. 믿음을 지켜서 좀 수사기관들은 이렇게 올곧게 올바로 행동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남을 넘의 죄를 뭔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주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으라고 그 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사기관이 깨끗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더러우면 더러운 놈이 어떻게 사람을 감히 판단합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이거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세요. 오늘은 말이죠. 여기까지만 정리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수업을 끝낸다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가는 것들은 이제 필요한 거 외에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냥 잊어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런 틀 있죠. 큰 틀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과정별로 집어넣을 거 집어넣으면 정말로 이게 쉬운 과목이 됩니다. 여러분 형수법이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것만 제대로 정리해놓고 암기를 하고 고득점이 되면 국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국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국어 영어 때문에 늘 애를 먹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1년 2년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국어 영어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 이 시험 몇 개월 만에 또 1년 만에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형사법은 사명감이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절대로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형사법도 힘들어지고 영어도 안 되고 뭐 한국사도 안 되고 난 매국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3.1절 날 일장기 갖다 걸고 막 이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형수법을 좀 처음에 재미있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함으로써 내가 3회독 내지 4회독 할 때쯤 어느 정도 암기를 하겠다. 이런 큰 로드맵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형수법이 너무나 쉬워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월 달부터 이제 뭐 빈출 OX 특강하고 그다음에 또 9월 달부터 또 핵심 이론 요약 정리하고 문풀 과정 들어가서 자꾸 다지면 이 요정에 우리가 몇 회독을 할지 몰라요. 최소한 6회독, 7회독을 합니다. 이 요정만 그대로 따라가시면 아무리 똘박이라도요 5회독 이상 되면 거의 다 암기합니다. 내가 똘박이라고요? 반복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갈 거고요. 보자고요 여기. 자 먼저 혐의부터 갑니다. 혐의. 자 이제 여기다 덧붙이지 마시고 이것만 써놓고요. 혐의는 이런 혐의만 있으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드러난 명백한 혐의, 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객관적이고 명백한 혐의가 있다면 그냥 공소 제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수사를 왜 합니까? 수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미 명백하다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사의 조건으로서의 혐의는 좀 아리까리한 혐의. 저놈이 혐의가 있을 것 같다. 범죄를 범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혐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결과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면 공소 제기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혐의는 이른바 주관적 혐의라는 거.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됐어요. 주관적 혐의. 여기다가 객관적 혐의가 아니요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객관적 혐의가 있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집으로 간다고요? 공부하고 가세요. 공부하고 가요. 왜 집으로 가요? 공소 제기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혐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공소 제기 가능성. 여러분들 공소 제기 가능성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는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건인가 몰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수사를 미쳤다고 합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잖아요. 수사라는 것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소 제기로 가지 못한다면 왜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공소 제기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어떤 사건이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거 있죠. 요 대목에 양가로 2번에 있죠. 요 대목 옆으로 요거를 써놓고요. 오늘 중으로 이거 암기를 좀 하세요. 이건 암기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요거는. 요거만. 자, 친고죄라는 게 있어요. 친고죄. 친고죄 들어봤나요? 들어는 봤는데 친고죄는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답니다.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뭔가 비밀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거 괜찮소이다. 나 인격이 묵살돼도 상관없소이다. 나의 비밀이 까발려져도 상관없소이다. 이놈을 반드시 처벌해달라. 이래야만 처벌할 수 있는, 공소제기할 수 있는 이런 죄를 친고죄라 불러요. 알겠죠? 친고죄는 딱 세 가지를
외우시고 오늘 중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일 수업에 연결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업사모 이렇게 있어요. 업사모. 자, 업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 이 비밀이 누설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약에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람의 비밀이 까발려지게 되죠. 외부로 공개되게 되죠. 그러면 2차적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피해자가 그거 상관없다, 감수하겠다 했을 때만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자 명예훼손.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요. 죽은 자,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 친족 또는 자손이 말이죠. 우리 저 증주 할아버지를 욕한 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나 그놈을 처벌해달라. 이럴 때만, 자손이 고소를 했을 때만. 사자 명예훼손, 뭐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욕을 들었다 이거예요. 욕을 들었다. 수박은 씨발라 먹어야 돼. 이 씨발라 먹은 놈. 수박 씨발라 먹으면 알죠. 수박을 씨발라 먹으면 이 씨발라 먹은 놈이 욕이에요? 근데 내가 늘 씨발라 먹어. 그래서 뭐 괜찮아. 그러면 내가 나의 이 욕 들은 점이 드러나도 상관없다 그러면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업사모 외우시고. 외웠죠? 좀 어려워요. 이것만 외우면 된다니까. 이번에는 전속고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속고발 사건을 우리가 또는 즉시고발 사건이라고 해요. 즉시고발 사건. 이거는 관계 공무원이 고발을 해야만 공소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 이거를 전속고발 사건, 즉시고발 사건이라 부르게 됩니다. 전속고발 사건, 즉시고발 사건. 관계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즉 공소 제기가 가능한. 이게 뭐냐면,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조, 관, 출, 똑. 조관, 출, 똑. 조는요, 세금을 띵거먹은 조세범 처벌법. 그 다음에 관은 관세법 위반 범죄. 그 다음에 출은 출입국관리법. 그 다음에 독은 독점규제법 위반 범죄. 다시, 조는 조세범 처벌법, 세금 띵거먹은 놈. 관은 관세법 위반, 관세를 띵거먹은 놈. 그다음에 출은 출입국관리법, 여권 없이 그냥 밀항하다가 걸린 놈. 그 다음에 독은 독점규제법. 독점 기업은 안 좋은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독점하지 마시오. 독점 기업을 운영하지 마시오라는 게 독점규제법이에요. 자, 근데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세금을 띵거먹은 놈, 조세범 처벌법이에요. 세금을 띵거먹었다, 안 띵거먹었다. 이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세금을 띵거먹었다, 띵거먹지 않았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담당 공무원일 겁니다. 세무공무원, 세무서장님, 세무공무원. 자, 세무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무공무원이 딱 보건데, 이거 어쩌다 한번 띵거먹었어. 어쩌다 한번 띵거먹으면 세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세금만 받고 또 과태료 때리고 연체료 받고 이러면 되잖아요. 굳이 쇠고랑 채워서 뭐합니까? 근데 탈세액이 어마어마하거나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놈은 가만히 놔둘 수 없죠. 그러면 공무원, 세무공무원이 이걸 판단해서 이거는 검찰로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 고발을 하면 이제 검사가 사건을 맡고 공소 제기를 통해서 형사처벌시킵니다. 그거를 세무공무원이 판단토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세무공무원에게 판단토록 하고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친고죄에서는 반드시 고소가 필요하고요.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때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렇게 논리가 연결됩니다. 고소의 친고죄인데 고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또는 전속고발 사건인데 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거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한다면서요.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고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공소 제기할 수 없다면 이거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적법한 수사일까요? 위법한 수사일까요? 당근 위법한 수사가 됩니다. 이 언제냐면 예컨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내일 배울 거예요. 내일. 고소는요 딱 6개월 동안만 합니다. 6개월 지나가면요 다시는 고소를 못해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고소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6개월이 지나간 상태라면 고소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를 왜 합니까? 친고죄라면 고소가 있어야 될 터인데 고소가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태라면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만약에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수사를 만약에 진행했다면 이건 나빠요가 됩니다. 위법 수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 봐요. 만약에 고소 고발 같이 갑니다. 이거 전이라도 고소 고발 전이요. 아직 고소 고발이 있기 전이요. 고소 고발이 지금 없는 상태라도 앞으로의 고소의 가능성이 만약에 있는 거라면 이때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때는 앞으로 고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수사를 해둘 수도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 이 수사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not bad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기 전입니다.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이 있기 전입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였다. 이때 이 수사는 적법한 수사입니까? 위법한 수사입니까?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이거는 나쁜 수사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수사입니까? 정답은 세모. 왜 세모냐면 고소의 가능성이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나빠요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고소하기 전이라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괜찮은 수사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우리 판례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례가 중요합니다. A급 벌써 만져보세요. 뜨끈뜨끈하지 막 손이 막 들 정도로 뜨끈. 만져봐 좀. 아이고 손대. 이도 화상 입어. 안 돼. 이거 얼마나 뜨끈뜨끈한데 이게. 자, 여기 봤더니 이러고 있어요.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기 전 이때 행해진 수사 이거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물으면 세모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고소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국어 문제네. 우리 혜선님 불러야 되겠다. 혜선님 불러서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국어. 봤더니 여기 됐어요. 장차 고소 고발이 없는 상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결론적으로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봐요. 여기만 읽으면 없는 거죠? 없는 상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즉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전에 수사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요. 옆으로 별표를 크게 대문짝만하게 빵 치세요. 여러분들 운 좋은 줄 알아세요. 지난 해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에 33만 5,672개를 쳤어요. 한 개만 딱 치잖아요. 얼마나 운 좋아요. 여러분들. 33만 5,672개를 치려면 밤새도록 쳐야 되고 한번 받아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받아주네. 여기서 이거 잘 보시고 요게 만약에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없으면 위법한 수사가 되는 겁니다.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적법한 수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모를 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문장을 더 검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뭐를 검토할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친고죄에서 고소와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은 소추 조건에 불구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혜 요건이 아니다. 라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로를 한번 칠게요. 소추 조건에 불구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이랄지 또는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이게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 신의칙 관련해서 함정수사가 나올 텐데 이건 내일 할 겁니다. 함정수사는. 그래서 내일 할 거고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맞출 겁니다. 자, 여기 봅니다. 분명히 친고죄에서 고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요소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의 과정 전체 형사소송 과정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와 볼게요. 지금 범죄 혐의가 있어요. 혐의가 있다는 건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혐의를 인지했어요. 그리고 인지해서 지금 수사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수사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 드디어 공소 제기로 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공소 제기와 같은 표현 뭐라고 했냐면 기소, 또 하나의 표현이 뭐 있었죠? 소추.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 소추라고 써볼게요. 이제 소추가 되면 이제 어디로 가죠? 공판.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친고죄에서 고소라는 놈은 전속고발 사건에서 조간출독의 범죄 사건에서 고발 업사무에서 고소라는 놈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냐?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은요, 고소라는 것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형법에서 배울 겁니다. 교정직 분들은 안 배울 거지만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 요 3요소만 있으면 돼요.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해당하는 행동. 아까 형법의 329조 보여드렸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거기에 해당되기만 하면 이게 구속요건 해당성. 그다음 위법해야 됩니다. 정당방위와 같은 상황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책임. 애가 또라이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친고죄라 할지라도 고소는 범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없어도 범죄를 성립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합니까? 친고죄예요. 지금 전속고발 사건이에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합니까? 아까 했잖아요. 고소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고소고발이 없다 할지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고소고발은 이게 없을지라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소가 반드시 수사의 조건으로 기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는 수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수사의 조건에서 배우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조건이 아니랍니다. 그럼 친고죄의 고소는 언제 본격적으로 얘가 그 기능을 하냐면 여기서 공소제기 할 때 이 공소제기 조건 이걸 소추 조건에 불러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만 있으면 돼. 여기 공소제기 직전에 고소가 있으면 무난하게 통과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수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은 수사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공소제기 조건, 소추 조건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저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대문장만 읽어봅니다. 소추 조건에 불구하고 당의 범죄의 성립 요건이랄지 잊어먹은 건데 그다음에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라는 내용.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요 밑에 2번 판례도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2번 판례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것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읽어도 보지 마시고, 알겠죠? 언급하는 것들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가는데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절차를 밟기 전, 야, 이거 인지서 작성을 우리가 아까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겠죠? 입건. 입건되기 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 피의자 시비도 시작되었다. 근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저런 사건 처리 절차를 밟는다고 했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식적으로 사건 처리 절차인 저 인지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입건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 알겠죠? 앞으로 가능성만 있다면.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 보면 이러한 인지 절차를 밟을 때도 이렇게 전체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붙여놓은 것이고요. 요 함정 수사가 더 중요한데 오늘 함정 수사를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일 안 나오겠지? 그래서 선입견을 좋게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의 분량은 여기까지인데 요거 조금 남았으니까 그거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하셨고요. 재미있게 가야 됩니다. 흥미있게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암기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암기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만 이번 여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은 국어 영어에 많은 시간을 쏟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 또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